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네, 2022년 새해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생각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금의 아쉬움을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이때 뭐 팔았을 걸 혹은 이때 샀을 걸 네. 늘 하게 되는 그 뻔한 아쉬움이고 후회이긴 합니다만 그게 또 주식시장의 본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이자 댄서인 모니카 씨가 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실패가 없는 성공의 드라마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해 좀 아쉬움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를 이제 성공의 걸음 삼아서 올해는 좀 드라마틱하게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난해는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그나마 한번 보람을 찾아보자면 우리 출발 성공 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자기 자랑은 새해가 돼도 고쳐지질 여전합니다.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올해 연말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요.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저희가 그 화면에서 잠깐 비치기도 했는데 또 첫 번째 거래일을 맞아서 제가 첫 번째 코너 힘 좀 줘봤습니다. 두 분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과 함께 한번 올해 새 전망과 전략 짜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 첫 단추 잘 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메가 트렌드. 기대와 실망, 양극단을 오갔던 한국 증시. 이제 2022년이 온다. 글로벌 경제 완전 회복, 기업 실적 하향 조정, 팽팽한 전망 속 엇갈리는 시각.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대대적인 이 예고 멘트를 살짝 해드렸는데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두 분과 함께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좋은 습관을 쌓는 그 첫 단추를 꿰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 오셨나요? 딱 그 얘기가 맞는 게 정말 꾸준함이 최대 강점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좋은 전략이 두 번째 강점인 분들을 모신 거잖아요. 오늘 두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그리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 뵀다가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좀 불렀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 얘기부터 큰 그림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1년을 앞서서 저희가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월부터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참 힘들었는데 뭐 올해는 좀 그거보단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와 함께 이게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에 분명히 1월 효과라는 말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1월에는 이제 기대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가 좋아질까 또 정부 정책도 일부 좀 발표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좀 장세가 펼쳐지고 그 지수 자체는 대형주들이 사실 작년 1월에는 대형주가 정말 강했지만 사실 그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고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위주 장세가 지난 몇 년간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좀 1월만 봤을 때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는 위아래 뭐 이렇게 상단 하단이 좀 꽉 막힌 상태에서 결국 종목 장세가 이번에도 좀 펼쳐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은 여전히 좋은데 이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좀 인플레 압력이 좀 여전하다라는 또 증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형주 쪽에는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월, 2월을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안정화되면은 3, 4월부터는 또 대형주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정도는 좀 중소형주 종목 장세로 보시면서 개별 기업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CES 2022가 열리게 되고 또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또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은 어쨌든 좀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되 다만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뭐 대형주 쪽에서도 좋아질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올 또 대형주 장세를 염두에 두시면서 1월에 만약에 이런 좀 대형주들이 소외를 받는다면 저가에 조금씩 담아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는 되게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장세 어쨌든 뭐 과거처럼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과 3월 각각의 좀 시장 대비 전략을 미리 좀 달리 짜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3월에 대비해서 1, 2월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앞서 염회사님의 전략을 함께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함차장님의 전략은 어떤지 궁금해요. 앞선 내용과 좀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지. 네, 적극 공감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악재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악재를 빗대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에는 아직은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시간의 문제일 것이지 코로나는 이제는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제활동 정상화라는 단어가 시장 올해 연말로 갈수록 여름을 지날수록 계속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악재가 지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증시 악재가 이제 과격하게 빠르게 반응됐었던 인플레이션 이슈였거든요. 여기에 공급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100%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만들어내서 수출해야 되는 우리 기업의 가장 최악의 한 해가 작년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이야 라는 점과 경제활동 전산화라는 것이 올해 맞물려지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 증시를 가장 짓눌렀었던 악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한 해,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올해 한 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급의 이슈일 텐데요. 아직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급의 문제에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난 것을 그 자금이 돌아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코인 시장으로 떠났던 자금은 증시가 조금 호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만 돌아온다라도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활력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3조 호황 시대 증시가 대표적으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잖아요. 지금이 그 원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가가 $80, 그다음에 금리가 올리는 시기다라고 두려움은 많지만 금리를 올리는 목표 금리가 2%인 것이고 유가를 지금 보는 밸런스가 $80 아래로 봤었을 때 우리 10년 전만 해도 금리 5%였고 유가 $100 위에 있었거든요. 풀려버린 돈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금리와 그다음에 이 유가는 확실히 3조 호황의 시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장기 랠리 어떤 그런 증시의 호전적인 상황의 시작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갈수록 우리 증시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햇빛 전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1월은 이라는 말씀을 드릴 땐 고개를 좀 긁적할 수밖에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작년에 우리 1년 내내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 안에서는 MSCI 비중이라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포트를 짜야 되는 부분이 큰데 우리 증시는 계속 빠지기만 했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쳤어요. 근데 중국 증시는 상당히 평탄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를 채워놓을 수 있는 상대적 볼륨이 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MSCI 비중 중에서 오히려 좀 오버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래? 라는 걸 찾아보니 굉장히 덩치 큰 놈들의 상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수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포트를 안에 비중을 차지해버린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금 MSCI에서 기계적으로 들어올 부분이 크지 않다. 여기에 1월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 있고 아직 수급의 꼬임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도 염승환 이사님처럼 1, 2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정책의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중소형 주단에 확실한 좀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자극적으로 던지는 파월 연준의 스탠스와 이것이 시장에서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한 번은 짚어가 보고 싶을 그런 자극도 있을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장에 좀 이러한 그렇다고 여기서 더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좀 마무리하고 간다면 하반기에는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큰 그림에서 골자는 뭐 당연히 경제 정상화 그리고 성장 발전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그 속도가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걱정되는 건 차장님 앞에서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저희 한번 한 중간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빨리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예, 많아가지고 좀 네. 속도를 내보도록 할 텐데 그 우리가 업종 얘기, 국내 증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앞에서 함 차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워낙 국내 증시에 실망해서 서학개미로 돌아선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 뉴스 보면 야 이제는 중국 살 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많이 돌리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해외 쪽으로 계속 더 비중을 실어야 되나 아니면 국내로 다시 한번 좀 집중하는 게 낫나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 뭐가 낫다 안 낫다의 그거보다 사실 이제는 지금 그 트렌드 자체가 해외 주식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물론 국내 주식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정 부분 포트의 일정 부분 뭐 10에서 20% 정도라도 좀 해외 주식 그게 꼭 미국이다 뭐 아니면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거보다도 꼭 한두 개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포트에 좀 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도가 그게 너무 극심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좀 리스크가 작년 여전히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투자하신 분들은 해외 쪽에 대해서도 고민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저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미국 좋을 때 이제 국내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장 이제 다 던지고 그냥 미장 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올해는 또 한국이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고 또 사실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공부하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하면서 그게 밸류 체인이 다 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의 최대 또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당연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사실 연말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던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면 수익률 목표치를 그러니까 작년에 S&P 500 지수가 27% 정도 올랐거든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근데 올해도 그 정도 오를 수 있을까? 그 전에도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치를 좀 낮추고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미국은 약간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흔들릴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테슬라나 애플라 같은 기업들이 워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성과 안 좋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게 미국도 빅테크 위주로는 많이 올랐는데요. 그 또 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오히려 빠지는 기업들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그런 기업 선별이 좀 어려우면 뭐 ETF 하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ETF 는. QQQ가 그렇게 잘 나가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ETF도 한번 고민해 보시되 다만 저는 너무 그냥 해외 주식도 공부는 하고 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한쪽에 쏠리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공감하는 바예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장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종목이야 급등 나왔지만 네. 그렇지 않은 종목이 급락폭은 우리 장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많다. 결국에는 선별이고 결국에는 적정하게 섞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함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 지금 나라면, 함 차장님이시라면 미국장에 있는 종목 포트 비중과 국내장 포트 비중 어느 정도로 섞으실 거예요? 투자자 성향마다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미국 주식 종목 하루에 하나씩만 뭐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는 이런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관 아니고 네네. 아직은 한 건 아니고요. 채널명 네, 여쭤볼 그만큼 이제 뻔했습니다. 관심이 많다. 이게 컴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23년도에 네. 우리나라 증시에 주식 전면과세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식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과세 요인이 5천만 원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PER 10배 준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5억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5천만 원이니까 양도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그런데 10억 투자자는 1억이 수익률이 난다는 걸 기대한다고 했었을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에서 50%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배당주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배당주는 억울한 배당주잖아요. 주가는 그 자리에 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자리에서 박스권 그리는 자리에 있는 배당주지만 미국의 배당주들은 우상향을 그리는 배당주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들의 포트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포트는 30%에서 50%니까 그 5억 분의 초과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중에서의 한 30-40%는 뭐 10억 기준으로 2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저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의 전면 과세가 된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그러고는 당연히 이제 그쪽 미국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 이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더 압도적으로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시장 다 갔다. 저는 오히려 이 자금이 조금 올해는 일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성향과 계좌에 맞는 포트를 짠다라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장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이 생기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제 종목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 차장님과 제가 오랫동안 호흡을 해오면서 느낀 건 지난해 한 4분기 시작 전이었어요. 제가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 얘기합니다 하시면서 SK 하이닉스 이제 좀 사도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차장님 뭐 변화 없으신지 올해 초 어떻게 보세요? 자, 지수를 조금 1분기에 조금 무겁게 보기 때문에 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7일에 4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FN가이드 추정치로 살펴보면 매출이 75조 2,700억,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조 700억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눈높이는 좀 낮춰졌지만 그래도 뭐 작년 여름에 나왔었던 D램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퍼포먼스가 눈높이가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앞서서 마이크론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아가고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목표 주가 스펙트럼도 굉장히 커요. 목표 주가 84,000원부터 12만 원까지 좀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마이크론과 TSMC 적어도 두 종목은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론도 주가 못 가다가 최근에 좀 고개 들었고 TSMC는 1년 차트를 보시면 아직 그 박스권에 그냥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것을 대전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데 역시 삼성전자도 올해 연말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본다라는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보여줬고 반도체 D램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는 시장을 누를 수 없는 이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계속적으로 서버 투자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좀 경직을 가져갈 수 있는 요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10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늘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았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에 들어갈 자율주행 칩, 반도체 칩에서 삼성전자가 손잡았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TSMC 손을 잡지 않고 삼성전자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 원년이 올해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TSMC는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늘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늘 20배에서 25배를 주는데 삼성전자는 만년 10배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뭐 충분히 빅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의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0만 전자라는 것이 결코 절대 소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중국 인텔 사업부를 인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글로벌 2위 업체로 도약한다라는 것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단기 반등폭 또한 적지 않아요. 지난 10월에 9만 500원을 기점으로 지금 45% 정도 반등을 많이 주었기 올랐죠. 때문에 네. 지금 이제부터는 중국 인텔 공장 인수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을 텐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EUV 공정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는 이쪽에서는 16나노로서만 그냥 남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천 공장에서 EUV 공정에 대한 빠른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 얘기를 좀 정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삼성전자 투자하기로 했으니 상반기에 좀 지수가 조금 답답한 자리에 있었을 때 소부장이 확실히 자기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올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말미에 어떤 소부장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네. 이번에는 염승환 이사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희들도 코너 통해서 특히 전자공시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발 공급 계약 소식들도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장비 업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동진세미캠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EUV용 그 국산화 성공했는데 그 이제 거의 일본 기업들이 이제 독점하던 건데 네. 그걸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2019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일본의 3대 수출 품목 규제, 이제 반도체 소재였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결국 그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소부장 육성책이 나오면서 동진세미캠이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한국의 장비 업체들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속속 성과가 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국산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건 업황의 사이클을 떠나서도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반도체 소부장을 보실 때 이제 결국 기술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쪽에서 어느 기술을 좀 채택을 하고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3D 낸드가 이제 점점 고단화됩니다. 이제 이 적중수라고 하는데 이게 126단에서 170단 넘어가고 삼성은 이제 200단 이상까지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블 스태킹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뚫어야 돼요. 그러면 시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도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낸드 플래시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쪽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EUV도 지금 SNS 텍이라든가 FST 같은 기업들이 EUV에 들어가는 펠리클이라든가 다양한 부품들을 좀 국산화 개발을 총력전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런 쪽과 관련돼서도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후공정.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메모리 후공정을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또 메모리 쪽도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후공정을 맡길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후공정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역시 파운드리와 관련된 생태계도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술 변화에 좀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쪽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12월 달까지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팔자가 아니라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팔고 나서 재매수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이게 주도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은 팔지는 말되 내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면 1월에 한번 이게 변동성이 나올 때 이용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간 위치 자체들이 좀 높은 상태니까 기다렸다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투톱과 함께 장비주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1년 내내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 들어서 항상 유망 업종 중에 꼭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자동차 쪽이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희망은 있었는데 절망하는 시간이 지난해는 더 많았고, 근데 올해는 좀 가슴을 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인데 함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는 좀 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차트를 보면 조금 올라와 있다라는 부담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현대차 주가가 12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 정도 선이 있고요. 기아차가 4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8만 2천 원입니다. 두 배가 조금 못 미치는 80% 정도 상승을 한 자리에 있으니 뭐 가시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텐데요. 또 실적을 보면 그 상승률의 한 70%는 그러니까 70% 지분은 애플카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이 주가에는 뻥튀기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네. 배어 있거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현대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6조였어요. 올해 뭐 이번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를 해야겠지만 작년 실적 추정치가 7.1조 나와요. 2배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네. 기아차가 2019년도에 2조 나왔는데 올해 예상되는 게 5.4조거든요. 네. 2배가 넘어요. 150%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제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리면서 절대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실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애플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차로 막 바뀌어 가면서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나요? 차가 신형차가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제네시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신형 모델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믹스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점점 더 좋은 현상이, 이래서 나중에 자동차 구독경제 이익까지 한다면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담아가셔야 되는 대형주이면 틀림이 없다. 하지만 1월에 계속적으로 사던 건 전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언제 살 거냐? 에너지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사겠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전기차 포트 펀드에는 이 완성차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정 맞아요. 부분은. 네. 그러면은 에너지솔루션이 이게 지금 70조 상단인데 이게 100조 찍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시총 2위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과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의 종목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수급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마지막 한 번에, 이번에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마지막 파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수 전략은 그때 1월 말 2월 초에 담아가겠다는 전략을 세워보면서 그때 한 번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좀 편한 마음으로 이때는 매수 기회다라는 전략으로, 확고한 전략으로 담아가기엔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 포트에서는 이 2차 전지와 좀 구분된 만도, 현대이와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우선적으로 담아가기에 좀 우위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빨리 상장하고 뭔가 수급적인 변동 요인들을 다 털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 쪽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전기차 시장 내에서 셀 혹은 소재, 장비 저희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 LG 엔솔 수급 변동 이후에 저희가 전략을 짜본다면 어느 쪽으로 좀 포트를 주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뭐 음극재라든가 전해질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에스테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더 쏠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들보다 오히려 비싸졌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2024년 실적까지 좀 당겨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성장이 꺾였다 이거보다도 주가는 한 번 더 좀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서 또 랠리가 나오기에는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차전지 좀 소재주에서 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작년에 소외받았던 그 장비주 쪽으로 한번 좀 그 움직임을 좀 가져가셔도 될 거고 일단 장비주 자체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1년 내내 거의 빠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올해 가장 큰 아까도 뭐 기사 보니까 올해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이 배터리 투자가 35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뭐 LG, SK, 삼성이 좀 공격적으로 미국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장비 쪽도 이제 매출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공시 소개해드리면서도 2차 전지 장비에서도 수주가 계속 나오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에 다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장비주 외에도 이거는 좀 약간 아직은 이를 수는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 산업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라는 이제 기업이 올해 아마 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10년간 배터리 사용하면은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뭐 폐기를 하든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안에 뭐 리튬 뭐 아니면은 뭐 니켈, 망간 이런 중요한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기업들이 몇몇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사업도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거기서 나중에 진짜 이런 모멘텀 나왔을 때 내가 진짜 기업을 그 좋은 타이밍에 제대로 물량을 실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냥 또 우왕좌왕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폐배터리 쪽도 공부를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배터리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해 한번 브리핑도 해드렸었고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또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니 업종군 옮겨 타보도록 하죠. 한때 성장주의 상징처럼 얘기를 하던 네이버와 카카오. 참 힘이 참 많이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이해는 가면서도 그래도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좀 희망도 있고 올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사님의 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밸류 테슬라가 PER이 100배 넘어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가 올라가고 또 그거에 맞게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확장성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장주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게 꺾여버렸죠. 실제로 이제 플랫폼 규제 들어가면서 그 정말 작년에 2배 이상 올랐던 카카오가 갑자기 이제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확장성이 좀 막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의심을 좀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도 좀 워낙에 그동안 언택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광고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또 할인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주가를 좀 무겁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투자들의 이제 머릿속에 역시 된다. 네이버 카카오는 역시 성장주야. 뭔가 확장을 해주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제트홀딩스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사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페토라는 또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계속해서 지분 투자 받아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웹툰 서비스를 웹소설 웹툰 업체들 좀 다 해외에서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실들이 어느 시점에 맺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퍼포먼스 보일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네이버가 좀 주목받았던 게 새로운 CEO를 그 법률 전문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M&A를 이미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지만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씩 M&A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회사가 확장을 하려면 지금 당장 하나를 만들어서 키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M&A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이버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는 받겠지만 이번에 이제 M&A 전문가를 CEO 자리에 앉힌 건 굉장히 잘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확장을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제스처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는 좀 애매한 게 저는 카카오도 여전히 뭐 성장주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제 살 깎아먹어요. 저번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그 도덕적 해이도 좀 일부 있었고 네. 자회사 상장이 올해도 너무 많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또 있을 거고 또 카카오 엔터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카카오보다는 좀 네이버에 좀 집중하자 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스토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면에서 또 쌓여가는 그 스토리의 결실이 분명 곧 나올 겁니다. 네이버 쪽에 좀 더 무게 실어주셨고요. 반면에 세상에 온 스토리를 다 안고 가듯이 강한 시세를 하반기에 보여줬었던 섹터 쪽이 메타버스나 NFT 쪽이 될 것 같아요. 함 차장님께서는 좀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 보면서 미리 좀 타이밍을 잡아가자 이런 쪽에 항상 전략을 주셨었는데 네. NFT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들 쪽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그래도 압도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딱 이게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가 돼 있어요. 네. 이 메타버스 NFT를 엮을 수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죠. 게임 있죠, 경매 있죠, 블록체인 시장 있죠, 엔터 그다음에 있고. 엔터 있죠, 그다음에 기술 CG 기술 있죠, 덱스터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로 묶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좋아질 거로. 네, 종목별로 제가 그냥 딱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 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서 대장이 바뀌는 듯한 느낌입니다.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치고 나가다가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는 정거점을 벗겨내면서 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으니 그렇다면 컴투스도 이 자리에서 컴투스 홀딩스를 대변해서 실질 게임으로 해볼 만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NC소프트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냐 했었지만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오이즈는 너무 못 간다라는 느낌은 들었었는데 네오이즈가 연말에 딱 보여주면서 내년은 나도 갈 거야 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는 확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꾸준히. 뭐가 되든 말든 마이웨이를 꾸준히 가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종목의 펄어비스다. 네오이즈는 이제 나도 좀 시작 좀 해볼래 라는 좀 시그널이 뜨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서울옥션은 기술적 반등이다 라는 의미를 줬었을 때 그런 의미는 반등이 한번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이냐, 뭐 좀 반등으로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박스권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주가 흐름이 판단을 해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뭐 조정시 매수라는 비겁한 의견이지만 트레이딩 의견으로서 좀 저는 뷰를 갖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올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나리오를 풀어볼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은 주었는데 반등을 할 거야라는 이렇게 좀 기지개 한번 핀 자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투자의 심리로서의 우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엔터 3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라는 의미를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덱스터라든가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주가 좋았었잖아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여기도 아직은 반등, 조정만 주고 눈치만 봤었던 그런 섹터이지 않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해서 이제 예의주시해놓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서 너무 많아요, 차장님. 뭔가 다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나는 그래서 NFT 메타버스 생각했을 때 요거야 하고 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쉽지 않죠. 네. 그거 타고 가다 보면 반도체까지 나오는데. 아니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주 안에서는 펄어비스 보고 있고, 근데 이 게임 셧다운제가 끝났는데 뭐 시간제라고 해서 다시 규제의 칼날을 멀리서라도 대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펄어비스는 확실히 마위에를 갈 것이다.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오이즈가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터 3사 그중에서 JYP는 반등을 보여주고 싶어, 난 반등을 할 거야라는 그런 캔들이 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메타버스로 질문 시작했는데 박앵커가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결국 탑픽은 펄어비스랑 네오이즈로 나오잖아요. 게임주로. 네. 예,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글쎄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그 종목 상담 방송 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서울옥션 은근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불안해 하시던데, 뭐, 비겁한 투자 의견이다라고 표현은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굵직한 흐름들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더 세세한 종목별 조약은 저희가 또 1년 내내 저희가 출발 성공투자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1분기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은 또 어디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받아 볼까 하는데요. 염승환 이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좀 어디에 포커스 두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도주는 사실 지수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주도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다만 이제 그 1분기나 아니면 1월 달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 그 업종은 좀 몇 개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네. 첫 번째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역시 좀 자동차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턴어라운드 모멘텀에다가 이 또 추가로 좀 붙는 게 CES 2022가 이제 앞으로 열릴 텐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특히 올해는 현대차도 좀 레벨 3 자율주행차, 내년에 레벨 4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역시 차량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현대오토에버 좀 탑픽으로 놓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미크론이 좀 정점을 좀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아직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한번 미리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역시 엔터주가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죠. 플랫폼 또 리오프닝. 네. 그래서 JYP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쪽도 좋게 보는데 역시 그 서부 T&D라고 용산에 드래곤시티 호텔 갖고 네.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저평가주 중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골판지 회사들도 지난번에 저희 네, 코너에서 아무도 관심이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서 골판지도 원래 대부분 시크릿컬로 많이 보는데 과점 산업이고 약간 반도체랑 비슷해요.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이미 시장이 다 과점이 재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지라든가 이제 폐지 가격 이런 것들도 변동성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골판지 그 중에서도 아세아 제지 같은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코너에서도 아세아 재즈 잠깐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래도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자라는 개념으로 그때 리포트 얘기를 하시면서 아세아 재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관심 종목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박앵커도 좋아하는 제가 종목.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현대오토에버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와요. 제가 뭐 사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지켜보려고. 우린 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데 자꾸 저한테 이거 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대오토에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JY 엔터와 서부 T&D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함 차장님은 1분기에 어떤 걸 보고 계실지. 1분기에는 좀 담아볼 종목 많이 늘려갈까요? 어쩔까요, 저희? 네, 종목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오토에버 저도 좋게 보는데 한 2주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셨던 느낌이 있습니다. 짝사랑을. 자율주행 쪽으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섹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분기 때 제가 대응할 섹터는 일단은
대선 정책 관련주들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 30%는 트레이딩 전략,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건자재 관련주들이 아예 못 갔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이삭 죽기 한다라는 적군으로 해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까지 조정을 준 자리에서 이 대선 전에 이 공약과 관련된 테마 시장이 연출이 될 때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사실 작년 연말에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1, 2월은 이쪽 안에서 트레이딩, 쪽은 종목을 찍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그냥 검색만 하셔도 수많은 종목들이 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킹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직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것을 제외하고 20, 30%는 요 안에서 아마 트레이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소부장이고요. 카메라, 기판, 인공지능. 근데 기판은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판은 뭐 이 자리에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GST랑 유니셈, 스크러버 장비와 칠러 장비인데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장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세정 장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 날개가 보여진다. GST가 유니셈이 1, 2등 싸움을 하게 될 때 GST가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유니셈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이제 내가 좀 돋보이는 자리를 갈 거야. 왜냐하면 삼성전자, 인텔, 뭐 마이크론 다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먼저 밸류에이션을 땡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GST와 유니셈이 제가 이제 쉬면서 이렇게 차트를 봤었을 때 이제 좀 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여기서 포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못 오른 종목군에서 반도체 장비에서는 테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보입니다. 진짜 식각 장비, 증착 장비에서 너무나 못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갔었을 때 테스가 좀 돋보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각 증착이 좀 뻔하긴 하지만 뻔하다고 해서 주가 뭐가 계속 싼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 함께 반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때 못 오른 자리에 있는 종목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테스라는 종목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소재단에서는 원익 QNC, 뭐 ISC 장비에서 뭐 PSK는 누누이 말씀드렸으니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XR 기기가 틀림없이 상당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로봇이든 드론이든 자율주행이든 모든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메라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자화전자, MC넥스, 옵트론텍이었는데 이번에 CES에서 이런 것들이 한번 화두가 되면서 재료 소멸격으로 한번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MC넥스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 보자. 근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 빼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은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XR 기기에 관련된 수혜를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XR 기기가 가장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은 아나텍도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구나라는 이런 포착이 되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동은 아나텍까지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판, 대선 관련주 내에서 조금 압축한 이후에 본인들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좀 잘 추려 나가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 2022년도에도 월요일, 수요일은 염승한 이사님과 함께 나가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또 함정란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두 분의 의견들 그리고 종목들 쭉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한 분당 50분씩 드려도 꽉꽉 채워주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또 이 50분을 두 분께 나누려니까 오늘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세세한 전략들은 저희가 월수금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요. 올 한 해 또 출발 성공 투자를 위해서 두 분의 활약도도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